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슛돌이 이강인 선수가 2024년 갑진년 새해 한국 축구의 첫 번째 우승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툴루즈와 트로피 드 샹피용 프랑스 슈퍼컵에서 승리해 챔피언이 됐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리며 대회 공식 MVP로 선정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쳤는지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팀 파리 생제르맹이 한국 시간으로 2024년 1월 4일 새벽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드 프랭스 경기장에서 지난 시즌 쿠프 드 프랑스 FA컵 우승팀인 툴루즈의 2대0 승리를 거두며 2023 프랑스 슈퍼컵 챔피언이 됐습니다. 통산 12번째 우승인데요. 지난 11년 사이에 거둔 10번째 우승으로 지금이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파리의 새로운 기수이자 차세대 에이스로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특히 빛났는데요. 프랑스 대표 공격수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우스만 덴벨레와 함께 환상적인 호흡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결정력, 그리고 과거 파리에서 뛰었던 레전드이기도 하죠. 브라질의 호나우지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를 연상케 하는 경이로운 바이시클 킥까지 보여주면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날 선발 명단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4-3-3으로 플레이했는데요. 흥미로웠던 것이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가 아닌 조금 더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뛴 것입니다. 음바페 선수가 가짜 9번으로 최전방에 서고 바르콜라가 왼쪽,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확실하게 윙 포워드처럼 플레이해줬고요. 이강인,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이 3명의 공격적인 미드필드가 동시에 투입되면서 수비적인 성향의 미드필드를 배치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툴루즈가 명확하게 선수비 후역습에 4-5-1 형태의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내려서는 플레이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비형 미드필드를 두기보다는 이러한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한 창의적인 선수를 많이 투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파리 생제르맹 같은 현대 축구의 초강팀 같은 경우에는 공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수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배후 공간을 커버하고 경기를 장악하는 것을 통해서 경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번 경기에서도 드러날 수 있었는데요. 우가르테를 아예 벤치에 뒀고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이강인 중에 어떤 선수가 배후에 빠지냐, 요게 좀 관건이었거든요. 포백 라인은 리카 헤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하키미로 구성됐고 돈나루마가 골문을 지켰는데, 실제 경기 운영을 살펴보면 비티냐가 원볼란치로 이제 포백 앞에서 후방 빌드업을 맡는 역할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잘라,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오른쪽 메잘라로 뛰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메잘라라기보다는 2명의 탑10, 2명의 10번 미드필더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자이르, 에메리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줘서 비티냐의 옆에 서고, 이강인 선수는 아예 공격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바르콜라, 음바페, 덴벨레의 뒤를 바치는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미드필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 이강인 선수가 이선 공격의 설계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평균 위치를 보시면은 자이르, 에메리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하키미가 이제 오른쪽 공격을 함께 풀어주고, 왼쪽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바르콜라, 음바페와 함께 합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덴벨레가 또 아예 사이드라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중앙 공격을 이강인, 음바페가 만들어가고 사이드에서 하키미, 덴벨레, 바르콜라 이렇게 좀 이제 플레이를 했다 보시면 되고, 자이르, 에메리는 중앙 지역에서의 압박과 커버와 또 3자 침투를 담당했기 때문에 결국 온더볼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갔던 것은 이강인과 음바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가 이날 경기 일찌감치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 전반 3분 만에 터진 선제골의 주인공이 바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번 경기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를 통해서 3미드를 구성했는데 이 전략이 완전히 통했어요. 비티냐 선수가 후방 지역에서 좋은 이제 기점 패스를 보내줬거든요. 비티냐가 중앙 후방에서 오른쪽 사이드로 빠져들어가는 덴벨레를 향해서 로빙 스루 패스, 전환 패스를 연결했고, 이 패스를 덴벨레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빠른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가 이동해서 따라 내려오는 상황에서 역방향으로 이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때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음바페 선수가 니어포스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툴루즈 수비 3명이 음바페 선수의 앞쪽을 막기 위해 딸려 내려갔고, 그렇게 생긴 그 뒷공간을 이강인 선수가 달려 들어오면서 포착한 이후
덴벨레 역시 이강인 선수를 보고 패스를 내줬고 미끼가 됐던 음바페의 뒤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발 논스톱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훈련장에서 만들어갔던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티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메짤라 위치를 소화하고 또 하이브리드 윙어라고 하죠. 왼쪽 측면과 왼쪽 메짤라 역할을 오가면서 본인이 돌파하고 침투하고 또 슈팅을 때리는 이런 역할들을 주로 했었는데 원볼란치로 내려가서 이렇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고 롱패스를 뿌릴 수 있고 뒤를 커버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도 보여줬어요. 사실은 비티냐 역시 공격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격 이선 지역에서 스루 패스를 찔러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보다 조금 아쉽다. 그리고 크로스 패스의 정확성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패스를 뿌려주고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공격 상황에서 가담해주고 본인의 장점을 오히려 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원볼란치 역할이다. 한 칸 내려간 위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앞쪽에서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엔리케 감독이 점점 더 선수들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찾아가고 있다. 사실은 곤살로 하무스나 무아니 같은 선수들이 사실은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데려왔음에도 결국에는 음바페가 가짜 9번 최전방에 서게 되는 전술을 자리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낭비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계획일 수도 있죠. 음바페 선수가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파리와 계약이 끝나는 가운데 지금 보스만 룰 대상자가 되면서 1월 이적 시장 기간 안에 특히 꾸준히 입지를 보내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올 시즌까지는 음바페를 이렇게 최전방에 쓰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하무스와 무아니를 쓸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거나 지금 바르콜라가 왼쪽 사이드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고 오른쪽은 확실하게 덴벨레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 갈 때 가장 잘한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음바페의 뒷자리 2선 중앙 지역에서 오히려 좀 자유롭게 프리롤을 맡으면서 공격을 풀어가고 이렇게 배후에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각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강인 선수가 굳이 오른쪽 사이드 덴벨레 자리에 가지 않고도 덴벨레와 함께 뛰면서도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훈련장에서나 경기장에서나 이강인 선수가 많은 팬분들이 이제 덴벨레 선수의 자리를 이강인 선수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셨지만 두 선수는 막상 잘 지내고 있고 또 이런 장면들 덴벨레가 이강인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장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전술 형태를 통해서도 이강인 선수가 확실하게 파리의 공격에 주인공을 들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파리의 중요한 공격 장면 대부분이 이강인 선수를 거쳐서 나왔는데요. 전반 30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바르콜라가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밀어주면서 2대1 패스를 시도하고 왼쪽 후방으로 빠져들어갔죠. 이강인 선수는 바르콜라의 이런 플레이를 이해하고 빠른 타이밍에 지체하지 않고 왼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어줬고요. 바르콜라가 이 패스를 받아서 문전 왼쪽으로 침투해서 중앙 지역으로 세도에 들어오던 음바페에게 패스를 주려고 했는데 이 컷백 시도가 수비에게 걸렸어요. 그리고 튀어나온 공을 본인이 다시 받아서 패스를 주기에는 무려 4명의 수비수가 음바페 선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바르콜라 선수가 이렇게 침투 플레이라든지 속도는 좋은데 결정력이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반 종료 전 44분에 파리가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가골의 기점도 이강인 선수였는데 중앙지역에서 공을 몰고 들어오다가 역시 왼쪽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바르콜라를 향해 이강인 선수가 강하고 정확하게 전진 패스를 찔러 넣었고요. 바르콜라가 이 공을 받은 이후 수비가 본인 쪽으로 오니까 이 선으로 빠져내려와서 공을 받기 위해 공간을 확보한 음바페에게 연결했고 이 장면에서 음바페 선수가 공을 쥔 상태에서 무려 3명의 툴루즈 선수를 개인 드리블 돌파로 무너뜨리고 접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결국엔 이제 많은 선수들이 애워싸도 온더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경이로운 플레이를 통해서 음바페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어시스트는 바르콜라로 기록이 됐지만 이강인 선수의 기점 패스를 통해서 공격 템포가 생겼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가 이날 기록한 2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전반전 주요 기록 살펴보면 파리가 거의 일방적인 경기를 했죠. 72%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 12대5로 툴루즈도 슈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효 슈팅은 5대1로 사실 이날 경기 돈나루마 골키퍼가 거의 할 일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너킥도 6대0, 프리킥도 9대0으로 거의 파리의 원사이드 경기였고 빅찬스는 2대1이었는데 사실 두 팀 다 빅찬스를 놓치긴 했어요. 빅찬스가 아닌 상황에서 골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은 파리가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게 펼쳐졌고 툴루즈가 계속해서 총공세를 펼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56분에는 하키미 선수가 조금 먼 거리였는데 오른발 장거리 프리킥 슈팅을 직접 골문 구석으로 연결했어요. 골대 앞에서 바운드 되면서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면서 아쉽게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이 조금은 답답한 양상으로 전개된 가운데 66분에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덴벨레와 바르콜라를 빼고 아센시오와 무아니를 투입하면서
공격 라인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71분에는 갑작스럽게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1월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영입한 브라질의 왼발잡이 유망주죠. 수비수인 루카스 베라우드 선수를 긴급히 교체 투입을 하면서 베라우드가 입단과 함께 빠르게 데뷔전을 치르게 됐고요. 툴루즈 역시 후반전에 무려 4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체력이 좋은 선수를 통해서 공격을 몰아쳤지만 결국에는 한 골도 만회하지 못한 채 경기는 파리의 2대0 승리, 트로페 데 샹피옹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후반전 기록을 보면 사실 파리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경기를 했어요. 58%로 여전히 점유율은 앞섰지만 슈팅 숫자는 오히려 툴루즈가 12대2로 크게 앞섰고 파리는 후반전에 이제 하키미의 프리킥이 골대를 때린 거 외에는 유효 슈팅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반면에 툴루즈가 5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돈나룸마의 선방에 막히면서 돈나룸마 역시 이날 경기 제 몫을 다 해주면서 우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의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90분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결정적인 골을 넣은 것뿐 아니라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도 놀라웠던 것이 무려 96%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50회의 패스를 연결하면서 패스 숫자도 적었던 게 아닌데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죠. 패스 미스가 2번밖에 없었습니다. 볼터치도 68회를 가져가면서 경기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이러한 와중에 키패스도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2선 중앙에서 플레이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왼쪽을 기반으로 많이 움직였죠. 바르콜라가 이제 윙 플레이를 하면서도 이강인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음바페 바르콜라의 뒤를 지원했고 무엇보다 오른쪽은 하키미 선수가 오버래핑을 많이 들어오지만 왼쪽은 리카 에르난데스가 거의 수비적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백의 역할도 함께 하면서 플레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차례나 크로스를 시도할 정도로 사이드 플레이도 많이 있었고 3차례 롱볼 연결 등 게 2차례가 정확하게 연결됐고 빅찬스 창출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2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득점이었고 그중에 하나가 정말 경이로웠던 바이시클 킥, 오버헤드 킥이었죠. 이날 2차례의 드리블 돌파도 모두 성공했고 7차례의 볼 경합, 지상볼 경합 중에서도 4차례 승리했고 또 수비적으로도 2차례의 가로채기, 2차례의 태클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전천후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전반 35분 바로 이 바이시클 킥이 대단했는데요.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오른쪽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등진 상황이었는데 가슴 트래핑 이후 기가 막힌 바이시클 킥, 오버헤드 킥을 연결했는데 아쉽게도 골키퍼의 조금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혔거든요. 이 플레이는 정말 과거 바르셀로나 시절 호나우지뉴, 리오넬 메시 등이 보여줬던 플레이였고요. 이 두 선수가 또 이후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왔는데 호나우지뉴도 사실은 파리의 전성시대에 왔던 것이 아니고 또 메시 같은 경우도 파리에 와서 막상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결정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서 아쉬움 속에서 팬들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한 가운데 떠났는데 그 후계자로 한국의 이강인 선수, 코리안 메시 이강인 선수가 등장했고 이날 비록 바이시클 킥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정말 환상적인 플레이로 결정적인 골까지 터뜨리면서 파리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선수로서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매체 소파스코어의 평점은 오른쪽 풀백 하키미가 9점으로 최고의 선수로 꼽혔고 이강인 선수가 8점 그리고 음바페 덴벨레가 각각 7.8점으로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후반전에 파리의 공격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라인 선수들의 평점이 많이 올라갔어요. 돈나룸마가 특히 후반전에 선방을 5개나 기록하면서 8.5점으로 평점이 올라갔고요. 또 다른 통계매체 폼몹의 평점에서도 하키미가 8.8점, 돈나룸마 8.4점, 음바페 8.4점, 이강인 선수도 8.3점으로 최고급의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경기 종료 후에 진행된 경기 최우수 선수 트로페 데 샹피옹 MVP 시상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트로피를 받으면서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통계매체 기반 최고의 선수는 기록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 평가가 되기 때문에 현장의 이 대회 주최 측 전문가들이 선정한 이날 경기 최고의 임팩트는 이강인 선수였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경기의 승부를 결정한 결승골의 주인공이자 또 음바페 선수의 추가골의 기점도 이강인 선수였고 말씀드린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을 포함해서 이날 경기에 가장 돋보이는 활약,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전지훈련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 없이 한 달 이상의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요. 파리의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1월 8일 월요일 새벽 4시 45분에 킥오프하는 프랑스의 FA컵 쿠프 드 프랑스 64강전입니다. 상대팀이 6부 리그 팀인 레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파리가 어느 정도 2주 가까이는 좀 휴식의 기간을 보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 프랑스 리그왕 후반기 일정은 1월 15일 월요일 새벽 4시 45분 랑스와의 경기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1월 29일 새벽 4시 45분에는 브레스트와의 경기가 있고 그 사이에 쿠프드 프랑스 32강전이 열릴 수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제 아시안컵이 열리는 기간이 그래도 많은 유럽 축구 무대들이 컵 대회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리그 경기를 빠지는 것은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후 2월달 파리의 일정은 4일 스트라스부르전, 11일 릴전이 있고 그 뒤 2월 15일 아마도 이제 후반기 첫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레알 소시다드와의 맞대결로 있는데 이 경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 2월 10일에 하고 와서 출전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1월 6일 토요일 밤 10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라크와 아시안컵 데뷔 최종 평가전을 치른 이후 1월 7일에 본선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 밤 8시 30분 바레인과 2조 1차전 치르고요. 1월 20일 저녁 8시 30분에는 요르단전, 1월 25일 오후 8시 30분에는 말레이시아와의 경기가 열리고 이후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2월 10일까지 한국 대표팀의 일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 토트넘의 손흥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울버햄튼의 황희찬 등 역대급 공격 라인,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라는 엄청난 수비수의 등장. 이번에는 마침내 아시아의 호랑이가 우승컵을 들 때가 됐습니다. 기분 좋게 트로페 대 샹피옹 우승을 이룬 이강인 선수가 연속 우승을 이끌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4년 축구계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